노트입니다. 이 강의 노트. 저 강의 노트 보면 180페이지 보시니까 수익 방식 있죠?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렵게 물어보면 맞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디서 물어보냐면 몇 장 넘겨보시면 거기에 183페이지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있죠? 여기서 매우 자주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하셔도 잘하면 요것도 맞춥니다. 잘하면 큰일 났네. 또 다 수석해야 되겠네요. 뭐라고요? 수석한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개 같은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표준자가 들어가는 거는요, 평가기준, 보상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조세기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거기 다시 180페이지 돌아오셔서, 자, 자,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방식을요, 자, 가치를 평가하는 걸요, 수익환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이렇게. 그리고 임료를 구하는 걸요, 수익분석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수익분석법.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먼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할인 현금 뭐라고요? 수지 분석법. 요거 어디서 들어봤나요? 어떤 분은 작년 11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했는데 처음 들어본답니다. 요거는 우리 투자론의 거의 심장입니다. 아시겠죠? 심장.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이렇게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그러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 가치.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뭐라고요?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해 주는데, 이 사람 1억을 투자했지만 나중에 팔을 때는요, 요 정도는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요 정도의 가치는 있다 해서 뭐라고요? 이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주는데, 어쨌거나 얘는 미래 예상되는 그 세후 현금 수지하고 처분했을 때 기대되는 지분 복귀액, 지분 뭐라고요? 복귀액, 요거를요, 적절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근데, 자, 요거는 알게 모르게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을 할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합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자, 내용연수 내내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한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뭐라고요? 전통적인 소득정보법이다 해줍니다. 전통적 뭐라고요? 소득정보법이다. 아무래도 전통 가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뭐랄까요? 치밀하게 건물 짓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빠르게 질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한 해의, 자, 얘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의 순 영업소득을, 한 해의 뭐라고요? 순 영업소득을 곧바로 환원율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환원율로 나누게 되면 곧바로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한 걸 뭐라고요? 전통적 소득정보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통적 소득정보법. 그래서 요거는 이 전통적인 소득정보법은 일단 가정 자체가 일단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내용연수 전 기간 동안에 팔지 않고 뭐라고요? 보유한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은, 매년 달라지면 안 됩니다. 매년 뭐라고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아주 불합리한 이런 가정을 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무슨 가정이라고요? 불합리한 가정을 하면 출발하는데, 어쩌나 여기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하고 아주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요, 저당 지분 환원법입니다. 저당 지분 뭐라고요? 환원법이다. 일종의 이제 엘루드법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엘우드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L입니다. L. 얘와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얘는요, 자녀 환원법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녀 환원법이다.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약간 있을 뿐입니다. 차이가.
약간 있다. 자, 그러면 이 할인 현금 수지문서법은 우리 투자론에서 맨날 하는 겁니다. 투자론의 논리고,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뭐라고요? 전통적 소득정법이죠.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통적 소득정법이다. 자, 그러면 간단한 논리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려요, 이것도. 일단은 이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자본 수익률과 자본 뭐라고요?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뭐라고요?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A라는 토지가 있다 치자.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자 얘는 이렇게 A라는 토지는 5년 동안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면 매년 1,000만 원씩 임대료 받을 수 있답니다. 비용 빼고 얼마라고요?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지구에서 없어진다 과정해보자. 지구에서 뭐라고요? 뿅 하고 없어지죠.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들어올 돈 이게 다죠. 그죠? 그럼 아까처럼 할인하면 되겠네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할인하면 됩니다. 요구수 10%라면 이게 바로 토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토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할인하면 아까 요구수를 할인한 게 가치라고 했죠?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가치는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좀 약간 어렵습니다. 자, 이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돼요.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적을 텐데 여기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이게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0.1의 5제곱분의 1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지금은 5년 있다가 뿅 하고 없어진다고 가정했죠? 그죠? 근데 실제 토지가 5년 있다 없어지나요? 아까는 가정해본 거죠?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 계속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년 지나면 그 다른 사람도 또 빌릴 수 있겠네. 5년 동안. 자, 그리고 내가 죽으면요 우리 아들이 또 계속 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영원히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토지는 처분하지 않으면 수익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영원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끄집어낼게요. 이 부분. 자, 이거 딱 끄집어낼게요.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얘랑 더 1.1이죠? 요거의 5제곱분의 1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부분만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는 5년 있다 뿅하고 없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는요 계속 수익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5, 6, 7, 8, 9 커지더니 무한대까지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5, 6, 7, 8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진다고요? 무한대까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이것분의 1이었는데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져서 1조분의 1. 1을 1조로 나누게 되면 거의 0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뭘로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뭘로 수렴한다고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 빼기 0 하면 얼마야? 어떤 사람 1 빼기 0 하면 0 그러는데 1에서 아무것도 안 빼면 1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위에가 뭐만 남아요? 1만 남는 겁니다. 1만. 자,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뭐 가치에도 상관없고, 자, 토지의 가치는 요 1,0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순수익 해줄게요. 물론 순영업소득을 지출로 하지만 요 0.1을요 자본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본 수익률. 자, 자본 수익률이 뭐냐?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 얘기합니다. 다시 하기 좀 어렵습니다. 수익이 뭐라고요?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이거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근데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토지는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볼게요. 이번에는 자, B라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B라는 건물이 있는데 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면 자,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치자.
매년 얼마씩 받을 수 있다고요?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도, 건물의 가치도, 자,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쩐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니까 곧바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언젠간 철거해야 되죠?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치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아, 발생하다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죠.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매년, 20년 지나면 매년 언젠가는 없어지죠? 철거해야 되죠? 그럼 매년 감가율만큼, 뭐라고요? 감가율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매년 가치가 감소해야 감소하지 않아요? 감소하니까 매년 감가율만큼을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더 빼냈다가 나누는 게 빼내는 겁니다. 나누는 게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빼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을 또 구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수익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이런 논리입니다. 자, 간도 까탈스럽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추가로 자, 감가상각률을 자본 회수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만큼을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더 빼내서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그럼 계속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까다롭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아, 토지 같은 경우는 뭘로 나누면 돼요?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되는데, 건물은 추가로 뭐 더해서요? 자본 회수를 더해서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전통적 소득정법 있고, 뭐가 있어요? 자녀환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얘와 얘는 비슷한 건데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게요. 요거는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계산 방법의 차이가 납니다. 이걸 뭐라고요? 토지 건물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되는 걸요 복합 부동산이라 하는데, 예를 볼게요. 자, 먼저 전통적 소득정법이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자녀환원법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요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 복합 부동산의 전체의 가치를 이렇게 구합니다. 이 전체의 순수익을 토지 건물 합쳐서 연간 예상되는 순수익이죠. 이 전체의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전체의 순수익을 이 전체의 환원율 이걸요 종합환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환원이라고요? 종합환원율 요걸로 나누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계산은 좀 간편하지만 조금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녀환원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토지 따로 계산하고 뭘 따로 계산한다고요? 건물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토지의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토지의 요구순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건물은 또 따로 계산합니다. 건물의 가치는 이렇게. 자,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얘는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익이 발생하다 마는 거죠. 발생하다 말죠. 그러니까 얘는 매년 감가율만큼을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을 해줍니다. 자본 뭐라고요? 회수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보다도 약간 뭐라고요? 더 정확성이 높아질 겁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자녀환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녀환원법.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아주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요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83페이지에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거의 요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요것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뭐라고요? 맞출 수 있어요. 큰일 났네. 뭐 틀리는 게 하나도 없네. 그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공식을 한번 정리할게요. 전통적인 소득정법은요, 네, 수익가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수익가치는요, 순수익, 여기서 순수익은요,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눈 겁니다. 뭘로 나눈 거라고요? 환원이율로 나눈 건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요구 수익률인 자본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거는 여기다가 자본 회수율도 더하라고 했죠? 자본 회수율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얘를 저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나누기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원이율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수익가치분의 부동산의 정상적인 가치 대비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때 이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가끔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 강의 노트 183페이지에 아래에서 5번째 줄 보시면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어느 하나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자본 회수율은 뭐 하나니까 뭐 이거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 수익률. 자, 그래서 요걸 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시조 12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어떤 경우는 대가리만 기억해도 문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리. 시조 뭐라고요? 12 이렇게 하면서 다음 중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게 바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시조 뭐라고요? 12다. 시조 12. 그럼 먼저 시장추출법 얘는요 조성법을 다른 말로 요소구성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엘루드법을 다른 말로 저당지분환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채감당법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이론적인 방법은 요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조성법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조성법. 아까 자본 수익률의 정체가 뭐예요? 자본의 정체가 토지 같은 거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건물 같은 거는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이죠. 그죠? 그럼 요구 수익률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 투자론 할 때 했었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더 덧붙여서 받아내려고 하죠. 오염 할증률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염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염에 따라 결정되는데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요구 수익률을 무위험률에다가 뭐라고요? 오염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뭐라고요? 오염 할증을 더해서 계산하는데 우리 전통적인 소득정법은요 이거는 옛날의 방법이죠. 무식한 방법이라 무위험률을 다른 말로 순수이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순수이율.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염률을 가감한다 해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옛날에 나온 거라 달리할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위험을 아주 이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자, 위험을 평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염이 10%다, 20%다 이거 평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써먹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써먹기는 뭐라고요? 아주 곤란하다는 얘기죠. 위험이 앞으로 기대된 속에서 벗어날 가능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평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써먹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장 추출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시장 추출법.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과 매우 유사한 부동산이 최근에 거래된 적이 있답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그동안 임대료를 한 1년에 1,000만 원씩 냈답니다. 얼마 냈다고요? 1,000만 원씩 냈는데 이 부동산이 이번에 1억에 팔렸답니다. 얼마에 팔렸다고요? 1억에 팔렸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수익가치를 1억으로 간주하고 순수익을요 1,000만 원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 나와야 안 나요? 이렇게 해서 매우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 있죠? 요걸 가지고 환원이율 유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아시겠나요?
근데 이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부동산을 전부 다 몇 개 끄집어내서 평가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아주 간편하게, 아주 자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얘는, 자, 이 1,000만 원은 과거에 임대했던 임대료죠? 과거의 임대료지 아닙니까? 예상되는 임대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거의 임대료. 그리고 요거는요,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 아닙니까? 1년 전인데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환원율 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상되는 순수익, 예상되는 어떤 위험 가지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래에 대한 요구 수익을 반영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자주 써먹습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조건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시장추출법입니다. 오염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조성법입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사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시장추출법. 오염이 나오면 뭐라고요? 조성법. 기억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자, 종합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건물 합친 뭐라고요? 종합환원율 구하는 건데, 여기에는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물어볼 때는 무조건 요게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왔냐면, 자, 무조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르다 뭐라고요? 분리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다르다 뭐라고요? 분리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막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바뀌었는데 따로 구하기 힘들죠? 어쩌나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자, 이 투자자들의 요구 승률 있죠? 요게 저당 투자자의 요구 승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승률이 다르고 뭐라고요? 분리될 수 있다. 나와야 돼요. 다르고 뭐라고요? 같다 나오면 무조건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읽다가 보면 뭐라고요? 같다. 분리될 수 없다. 나오면 뭐라고요? 걸려든 겁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원래.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 투자결합법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좀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하나 풀어볼게요. 거기 어디냐면, 자, 거기에,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자, 185페이지에 길잡이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토지의 환원율은 15%랍니다. 토지의 환원율은 얼마라고요? 15%.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은 얼마요?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거기에 토지의 가격 구성 비율과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각각 3대 2합니다. 자, 보세요. 얘랑 가격 구성 비율이 3대 2라는 얘기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 종합 환원율 구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정도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 자, 그러면 건물의 환원율은 얼마라고요? 10%. 토지는 얼마라고요? 15%. 여기다가 가격 구성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두 개 합치면 얼마요? 5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분의 2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뭐라고요?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올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13%. 요거는 할 수 있겠죠? 문제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물어봐요. 요거는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루드법은, 요거, 요렇게 암기하세요. LG전자의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LG전자의 뭐라고요?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LG전자의 삼성전자예요? LG전자의 주식가치가 많이 올랐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보다 발전시킨 방법인데, 엘루드법은 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돈의 일부를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지분이 달라질 수 있죠. 지분 형성분이. 그리고 나중에 자, 얘는 동일한 소득이 계속 똑같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세전 현금 수익가 달라질 수도 있죠.
세전 현금 수지가 달라질 수도 있죠. 이것도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5년 정도 지나면 부동산 가치가 변할 수도 있죠. 그죠? 이때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 다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매년 현금흐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부 돈을 갚을 수도 있고, 부동산 가치가 이때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때 팔더라도 이만큼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때 얘는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게 아니라 이때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처분해도 이만큼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자, 이 처분을 가정하는 겁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 그렇기 때문에 저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맨 왼쪽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다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하는데 얘는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세금 효과는 무시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뭘 무시했다고요? 세금 효과는 무시했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 알아볼게요. 부채 감당법은 자 무조건 이렇게 가셔요. 이건 누구 입장이라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 가지고 계산합니다. 뭐 가지고요? 부채 감당률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건 암기하세요. 저부대 기억하세요. 무슨 부대라고요? 이 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저당 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률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대부비율을 곱하게 되면 자 종합 환원율 나옵니다. 무슨 부대라고요? 이 부대가 아니라 저부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저부대 기억하세요.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길잡이 문제에 2번 볼게요. 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법에 의하여 구해진 환원율 얼마인가. 일단 저당 상수는 0.1 주어져 있네요. 0.1.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얼마로 돼 있어요? 2로 돼 있네요. 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백분율 계산할 때는 어느 하나를 백분율을 집어넣으면 곧바로 백분율 나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50%라고 했죠? 맞죠? 대부, 그럼 요거는 50%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0.1 곱하기 2 곱하기 50 있죠? 곧바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10%가 나옵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이렇게. 자, 만약에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1번, 2번 정도만 풀 줄 아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계산 문제 나오면 그거 풀기 힘듭니다. 실전에서 손댔다가 괜히 다른 것도 못해요. 다른 거 못합니다. 요 정도 계산 문제 나오면 우리 185페이지에 1번, 2번 정도만 나오면 요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요? 제끼세요. 나머지 뭐라고요? 제껴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부 다 마쳤고, 다음 주부터는, 자,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좀 들고 다니세요. 여기 있는 거 다 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거 하고, 가끔 요것도 좀 갖고 오세요. 같이 이제, 이론도 약간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고 할 겁니다. 느닷없이 문제만 풀게 되면 좀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요약집도 확인하고 할 겁니다. 뭐 질문 있나요? 좀 힘들었죠? 할만했나요? 원래? 어디 질문 있어요? 자, 어디 요 정도 하고 다음 주부터 산뜻한 기분으로. 무슨 기분이라고요? 산뜻한 기분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입니다. 무슨 연습이라고요? 문제.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7월 달부터는 문제를 위한 문제를 연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문제를 위한 문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숙달이 좀 돼야 됩니다. 되셨죠?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